아까 앞에서 봤던 시빌 액션도 그렇고, 우리 강정마을 사례도 그렇고, 참 힘들죠. 그죠? 힘듭니다. 이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영향을 접근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우리 손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쉽지 않는 일인데. 예. 아까 우리 김포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김포시의 그 거물들이라고 하는 마을에 그런 이제 유사한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 그때 이제 제가 연구소에서, 지금 기억에 한 17년, 18년, 17년, 16년 정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에 대해서, 김포시를 비롯한 지역 언론들이 저를, 고소를 해가지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막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 문제라고 하는 거가, 그 주변에 있는 공장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이해관계, 그리고, 그 공장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치한 공무원들의, 문제. 예, 나중에 감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문제가 결합이 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주민과 전문가들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 저도 몸소 느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같이 한다 그러면 사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교훈들을 저도 얻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앞부분 그냥 대부분 생략들을 하고요. 앞에 이제 쭉 보면 이게 직업성 암 환자를 포함한 어쨌든 환경과 직업과 관련된 암 환자들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쭉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119가 출범한 지 이제 거의 이제 1년 되어 갑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작년 이맘때부터 활동을 했는데 11월 18일 기준 현재 145명의 직업성 암 환자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개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접수가 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조직이 있는 현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조직이 없는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문제는 오죽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성 암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문제 접근에 조금씩 다가설 수가 있지만 그게 없는 개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는 이거는 뭐 정말로 너무나 끔찍해요. 이미 피해자들은 나타나고 있고 옆에 있는 담장 밖의 공장에서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건 뭐 어느 누구도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지역 주민의 문제겠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시빌 액션에서 봤던 유사한 문제들이죠. 이런 공장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 특히 벤젠과 같은 혈액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 현황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납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업장들 보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을 한번 보세요. 울산 지역, 울산에 석유화학단지가 있잖아요. 울산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역의 환경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하면 뭡니까? 철강단지가 있죠. 철강단지 하면 사실은 폐암의 문제가 있습니다. 광양 어떻습니까? 광양은 복합적이에요.
아까 우리 감정마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특정 환경성 질환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양 같은 경우가, 광양 여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대표적인 불특정 환경성 질환의 위험도가 대단히 높은. 왜냐하면 철강산업단지도 있죠. 그리고 석유화학단지도 있죠.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직업성 암이든 특정한 질병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접근하는데 굉장히 한계점이 있는 거고요. 요 이제 산업단지 주변의 암 발생률을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이거는 국립암센터에 등록된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재분석을 해본 건데, 이거 보면은 상당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이제 모든 암, 그러니까 특정 암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암을 확대해서 본 건데요. 여기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한 거가 광양, 포항, 이게 철강산업단지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강하게 그 주변에 있는 환경오염과 관련될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합리적인 근거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다른 지역은 그러면 어떨까요? 왜 이렇게 높을까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순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양 여수의 배후 지역이에요. 순천 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 광양이나 여수로 출퇴근을 합니다. 직장들 대부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뭐 울릉군, 영덕군 이런 데는 사실은 저 공기 좋은 곳에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을까? 그리고 이제 연령의 문제가 있죠. 고령자들. 물론 이런 것들이 보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사는데 대구 수성구, 서초구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게 돈이 많으니까 암 환자가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돈이 많으니까 건강진단을 그만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암을 빨리 발견해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지금 암 환자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갑상선 암이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 나머지 지역은 어떤 거냐? 아까 제가 빨간 걸 표시한 나머지 지역은 산업단지하고 추정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성 암이라고 하는 거가 대단히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환경성 질환 하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면 피해 구제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면과 관련된 폐암을 비롯한 직업성 암 환자들, 폐질환들 이런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성면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성면구제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아까 우리 감정마을의 그 기나긴 싸움을 통해서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정책이 변화가 줬듯이, 이렇게 해서 하나의 틀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물론 이게 다 문제로 해결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프레임에 딱 갇혀 있냐면, 구분하려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환경성 암과 직업성 암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분하려고 할까요? 이 문제를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인 물질이 다르냐? 같습니다. 제철소에서 일하다가 폐암에 걸린 사례나 제철소 공장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의 폐암에 걸린 거나 원인 물질은 똑같습니다.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다른가요?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그리고 그 산업단지에 들어있는 많은 공장과 그리고 그 관리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져야 될 사회적 책임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왜? 피해는 주민과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출 기전이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담벼락 하나 사이에요. 물론 담벼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특정한 물질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그를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 게는 있어요. 그러나 노출 기전도 같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 인정 절차나 인정 기준과 보상 수준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뒤에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을 보면은요, 이게 성면 피해 구제에 의해서
환경성 질환을 인정된 사람과 왼쪽에 있는 거가 빨간으로 그게 이제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된 사람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인정된 사례입니다. 결론만 넣고 보면 피해 보상 측면에서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요. 구체적으로 이 금액으로 보면 성면 피해로 인해서 보상받는 사람은 평균 4,400만 원인데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성면에 관련돼서 인정된 사람은 약 한 2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면 휴업급여까지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보상 혜택들이 좀 큽니다. 그게 충족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하나는 월등하고 하나는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포괄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진입장벽입니다. 지역 주민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이 어떻게 해서 걸렸을까? 라고 하는 거를 의심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다. 우리 강전마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을의 대표가 있고, 우리 손 대표님처럼 앞서서 발벗고 나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진입장벽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진입장벽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간단한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암 환자들이 1년에 24만 명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직업성 암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9만 9,7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그 진입장벽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낙타구멍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 바늘구멍을 통과한 사람은 3%도 안 됩니다. 9,700명 중에 279명만 직업병으로 신청을 했어요. 인정된 사람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이. 그러니까 신청된 사람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인정된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놀라운 사실은 신청된 사람의 대부분은 직업병으로 인정이 되더라. 무려 인정률이 73%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직업병 심의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직업병으로 인정이 안 된다. 특히 직업성 암 같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신청 자체를 몰라서 안 하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안 하기 때문에, 즉 진입장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성 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저 공장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거 의심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진입장벽에 들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병원에서부터 출발하자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부터. 왜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암 환자는 병원에서 진단됩니다. 특히 몇몇 대학병원에서 진단됩니다. 그러면 그 몇몇 대학병원의 데이터만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면 조기에 암 환자들이 직업병인지 환경성 암인지를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체계가 지금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보는 거는 뭐만 보는 거냐면 어디가 아파요? 그다음에 인적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당신은 검사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료 일자는 언제입니다. 이 딱 4가지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료 기록부에. 그 사람의 직업력을 기록하는 날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즉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의료법상에 진료 기록의 의무화가 생긴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진입장벽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 앞으로 해야 될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우리가 직업성 암을 중심으로 우리 연구소가 일을 시작을 했지만 환경성 암과 관련된 거는 사실은 저도 정말로 고민이에요. 고민이라기보다는 쉽게 답을 찾기 어려워요. 도대체 우리 연구소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고민이 이런 거예요.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초기 개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스러운 사례가 나타났어요.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주민들이 막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군가 개입을 해서 뭔가 초기의 문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단계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복잡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조사를 해야 되고 건강영향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말같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연구소가 탄탄한 조직과 인력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갖추었다 그러면 저희가 발벗고 나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지금 같이 고민하는 요 집단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앞으로 좀 계속 좀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 지역하고 전문가 단체의 유기적인 소통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강정마을 사례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주민들하고의 유기적인 소통 계속해서 문제가 드러났고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중앙 단위의 관리 체계를 좀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체계들을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이 초기 개입 단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공식적인 역학조사를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공적인 문제로 해결 가능하거든요. 아까 환경부에서 역학조사에 이 진입장벽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언론입니다. 네. 언론이에요.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 여론화가 생겼을 때 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강은미 의원처럼 정말로 열심히 우리 편에서 같이 싸워주신 분이 계시지만 국회의원이 정치하시는 분이 관심 가지면요 정말로 쉽게 해결돼요. 정말로 쉽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정부하고의 소통 체계가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부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발휘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봅니다. 물론 자체적인 조직도 갖춰야 되겠지만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접근이 되게 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정마을이 잘 됐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보상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법을 바꿨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사실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단위들이 중심이 돼서 또 연석회의, 전국 단위의 연석회의를 이제 만들고 출발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